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랜 모임을 나오면서 혹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면서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며칠이 지나도록 머릿속을 맴돌았던 적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분명 할 말을 다 했다는 후련함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장면이 떠오르고 내가 던진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자꾸만 되새기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젠가 끝나야 할 인연이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직장에서 10년을 함께한 동료,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명절마다 얼굴을 맞대던 친척,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자매 중에서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생깁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삶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수는 없고 어떤 관계는 제 수명을 다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끝내는 그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입니다. 문을 닫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히 닫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세게 닫으면 손잡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립니다. 그 소리는 문을 닫은 사람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공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소리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대가 단체 대화방을 나가며 남긴 한마디, 경조사 자리에서 돌아서며 내뱉은 말, 전화를 끊기 직전에 던진 문장이 그 사람과의 모든 기억을 덮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했어도 마지막 인상이 나쁘면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합니다. 반대로 짧은 인연이었어도 끝이 깔끔하면 좋은 사람으로 오래 남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의 기억은 처음보다 끝에 더 민감합니다. 정약용은 관직에서 물러나고 유배를 떠나는 길에서도 원망의 말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동료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다가 오늘은 눈길조차 피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기보다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뱉는 말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실은 말한 사람의 품격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분노에 찬 마지막 한마디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에 흠집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정리했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관계를 끝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내야 할 관계는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좋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만 어떻게 끝내느냐가 그대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그대의 평판이 되고 그 평판이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대가 누군가와 어떻게 헤어졌는지를 보고 자신과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짐작합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다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순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대는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3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품격은 지켜질 것입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강한 태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고 지는 쪽을 나누려 합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상처를 주었는지, 누가 더 손해를 보았는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헤어지는 자리에서도 마지막 한마디를 내가 해야 이긴 것 같고 상대가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야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겼다고 생각한 날 밤, 왜 마음은 더 무거워질까요? 왜 승리의 기분은 오래가지 않고 며칠 뒤에는 오히려 허전함이 밀려올까요? 관계에서의 승부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려고 했던 그 순간 이미 둘 다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면 승부보다 더 크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은 끝까지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한 줄의 평가입니다. 젊을 때는 누가 옳았는지가 중요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누가 더 의연했는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사람보다 싸우지 않고 물러선 사람이 더 오래 존경받습니다.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보다 조용히 인사하고 돌아선 사람이 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은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관직에서 뜻이 꺾이고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질 때 누구를 붙잡거나 누구에게 따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내 태도가 무너지지 않았는가? 내 말이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쓴 수많은 글에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는 문장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그를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삶의 스승으로 기억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지금 그대가 관계를 정리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입니까? 아니면 평안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상대에게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직 정리할 때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끝내면 끝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품위가 무너집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그 말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그저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담담함이 있다면 그때가 정리할 때입니다. 평안을 위한 이별은 조용합니다. 승부를 위한 이별은 시끄럽습니다. 끝맺음의 자리에서 그대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나도 참을 줄 아는 사람인지, 억울해도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인지,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것을 위해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인지가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가 어떻게 끝내는지를 보고 그대를 다시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 곁에서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대 곁으로 더 가까이 옵니다. 끝맺음은 관계의 종결이 아니라 다음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승패가 아니라 품격의 문제입니다.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켜내십시오. 그대 자신의 품위를 말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같은 길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 편을 만들고 상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폭발합니다. 참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후회할 말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관계는 완전히 끝나 있고 그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 했는데 결국 더 큰 상처는 그대 자신이 받게 됩니다.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람을 망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큰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모양이 흐트러지는 작은 습관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한 번의 큰 실수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흐트러짐이 더 무섭습니다. 원한을 품는 습관,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습관, 감정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단순한 금지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강합니다. 오늘 그대와 약속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딱 3가지만 피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첫째, 원한을 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둘째, 입으로 소문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셋째, 감정으로 폭발하지 않겠습니다.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3가지밖에 안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이 3가지를 지키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억울함이 밀려올 때 원한을 내려놓기가 어렵고 분노가 차오를 때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기가 어렵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입을 다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 3가지일까요? 원한과 험담과 감정 폭발은 겉으로는 상대를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대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치기 때문입니다. 원한은 상대에게 보내는 벌 같지만 그대의 하루를 갉아먹습니다.
험담은 상대의 평판을 깎는 것 같지만 그대의 신뢰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감정 폭발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그대의 품격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세 가지 모두 화살을 상대에게 쏘는 것 같지만 그 화살은 이상하게도 돌아와서 그대의 가슴에 박힙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대 자신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끝날 때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는지를 안다면 멈출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금지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고 그대의 시간을 지키고 그대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위험한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하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원한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고 그냥 넘어가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한은 마치 정당한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이 정도 감정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놓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혼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원한은 놓아주지 않으면 그대의 하루 전체를 잠식합니다. 원한은 상대에게 보내는 벌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으니 상대도 불편할 것이라고,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상대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그대가 원한을 품고 있는 동안 상대는 그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자기 일상을 살고 자기 밥을 먹고 자기 잠을 잡니다. 그대의 분노는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대의 몸 안에서만 끓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보온병을 품에 안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보온병 안의 물은 뜨겁지만 결국 데이는 것은 그 보온병을 안고 있는 사람의 몸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세월은 18년이었습니다. 그를 그곳에 보낸 사람들, 거짓으로 모함한 사람들, 그의 몰락을 기뻐한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글에서 특이한 점은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며 자신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왜였을까요?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결국 자신의 남은 인생을 상대에게 내주는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쓸 힘이 남지 않습니다. 원한이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사람에게 내 하루를 내줄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시간,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시간, 그 사람이 한 일을 떠올리며 잠 못 드는 시간은 모두 그대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상대에게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대 자신을 위해 쓰고 싶습니까? 원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자신의 시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원한은 불입니다. 그 불은 상대의 집을 태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타고 있는 것은 그대의 마음입니다. 불을 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장작을 넣지 않으면 됩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기억을 되새기고 그 장면을 떠올리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이 장작입니다. 그것을 멈추면 불은 천천히 꺼집니다. 상대는 그대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 자신의 해방이 필요합니다. 원한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혼자 사귀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나만 이것을 알고 있으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말합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받고 싶어서 시작한 이야기가 점점 상대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내 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바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험담의 시작입니다. 험담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퍼뜨리면 상대의 평판이 나빠질 것이고 사람들이 상대를 멀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험담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말한 사람의 신뢰를 먼저 깎아먹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험담조로 할 때 듣는 사람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언젠가 나 이야기도 저렇게 하겠지. 험담을 들은 사람은 그대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조심해야 할 사람 목록에 올립니다.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은 남을 베는 도구 같지만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가장 먼저 닿는 것은 자신의 손입니다. 칼을 세게 휘두를수록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오래 휘두르면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거나 물집이 생깁니다.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상대를 베는 것 같지만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은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의 품격입니다.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에 대해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이고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학문을 정리하고 후세에 남길 책을 쓰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은 결국 그 글을 쓴 사람의 수준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가 누구를 미워했는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억울할 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나면 상대의 평판이 나빠질까요? 아니면 내 평판이 나빠질까요? 대부분의 경우 험담은 상대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그대가 아직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그대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려지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있다면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흠집을 내는 일입니다. 내 편을 만들려다 내 편을 잃는 것, 그것이 험담의 결말입니다. 참고 참다가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속이 시원합니다. 드디어 할 말을 다 했다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 시원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시원함은 사라지고 다른 감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상대의 표정이 자꾸 떠오르고 내가 던진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그대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폭풍 속에서 던진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말이 그대의 사람됨을 대신 설명해버립니다. 상대는 그대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다 그 순간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10년을 좋은 관계로 지냈어도 마지막 폭발의 순간이 그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대가 던진 말은 상대의 마음에 박히지만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의 기억에도 남습니다. 감정 폭발은 상대와의 관계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평판까지 함께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분노할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억울한 누명, 가족과의 이별, 끝이 보이지 않는 유배 생활은 누구라도 폭발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며 마음을 세웠습니다. 왜였을까요? 분노가 길을 잡는 순간 인생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폭발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관계를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최소 하루는 말을 보류하는 것이 가장 강한 정리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감정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어제는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았던 말이 오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집니다. 어제는 상대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오늘은 그저 다른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날이 갠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대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멈춤, 숨, 내일. 멈춤은 지금 하려는 말을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숨은 깊게 숨을 쉬며 몸의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 하려던 말을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 3단계를 거치고 나면 폭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하지 않은 그대는 품위를 지킨 그대입니다. 관계가 끝나더라도 품위는 지켜야 합니다. 끝내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 폭발은 정리가 아니라 추락입니다. 그대는 정리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락하려는 것입니까? 3가지 금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원한을 품지 말 것, 험담을 퍼뜨리지 말 것, 감정으로 폭발하지 말 것. 이 3가지는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행동 같습니다. 원한은 마음속에 품는 것이고, 험담은 입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폭발은 온몸으로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캐보면 같은 곳에서 자라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가지 모두 집착과 자존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틀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집착, 내가 당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자존심이 마음을 끌고 갑니다. 원한은 상대에게 보내는 벌 같지만 실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험담은 상대의 평판을 깎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폭발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실은 내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서 터뜨리는 행위입니다. 3가지 모두 바깥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억울하다는 것, 내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면 그대의 상처가 났습니까? 감정을 터뜨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더 지치고 알리려고 노력할수록 더 초라해지고 터뜨리고 나면 더 공허해집니다. 집착과 자존심은 그대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그대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말라고.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매달리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알아주면 좋고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담담함이 필요합니다. 그 담담함이 집착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힘이 됩니다. 노년의 시간은 짧고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밭을 갈 때 돌멩이를 다 주워내려 하면 씨앗을 뿌릴 힘이 남지 않습니다. 그대의 남은 삶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할 것에 에너지를 다 쓰면 키울 것에 쓸 힘이 없습니다. 관계를 끝내야 할 때는 끝내되 그 끝냄에 너무 많은 것을 쏟지 마십시오. 깔끔하게 끝내고 빨리 돌아서고 앞을 보십시오. 집착과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몸으로 새로운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끝냄은 그대의 인생에서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에 인생 전체를 걸지 마십시오. 관계를 잘 끝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차갑게 끊는 사람일까요? 아무런 감정 없이 돌아서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잘 끝내는 사람은 흔들려도 품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감정이 있으면서도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한을 품고 싶은 유혹이 와도 내려놓고 험담을 하고 싶은 충동이 와도 입을 다물고 폭발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멈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대에게 물었습니다. 관계를 끝낸 뒤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이 지나도록
머릿속을 맴돌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그대는 아마 세 가지 중 하나를 했을 것입니다. 원한을 품었거나 험담을 했거나 감정을 폭발시켰거나 그리고 그 뒤에 후회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그대는 이제 압니다. 왜 그런 후회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후회를 피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정약용이 긴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스스로 몰락해 있었습니다. 그가 복수를 하지 않아도 세월이 알아서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만약 그가 유배 시절 내내 원한을 품고 험담을 하고 분노를 터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위대한 학자가 아니라 불운한 관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분노의 기록이 아니라 지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그대에게 권합니다.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 세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멈춤, 숨 한 문장. 멈춤은 지금 하려는 행동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숨은 깊게 숨을 쉬며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한 문장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이 행동이 내 인생의 다음 장을 더럽히는가, 아니면 지키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대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끝내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더 가까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대가 누군가와 어떻게 헤어지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품위 있게 끝내는 사람 곁에는 품위 있는 사람이 모입니다. 시끄럽게 끝내는 사람 곁에는 시끄러운 사람이 모입니다. 끝맺음의 태도가 다음 인연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대가 오늘 어떤 끝맺음을 하느냐가 내일 어떤 시작을 만나느냐를 정합니다. 끝은 끝이 아닙니다. 끝은 다음의 시작입니다. 조용히 끝내십시오. 그러면 좋은 시작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